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또는 하루에 딱 한 끼만 먹는 것. 이 둘은 모두 간헐적 단식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단식 방법인 16-8 방식과 1일 1식을 뜻하는 OMAD의 과학적 원리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각 방법을 실천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방법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방식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맞을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용 콘텐츠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니므로 만약 기저질환이 있다면 단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6-8 간헐적 단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16시간 동안 먹지 않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저녁 8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전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없이 16시간을 보내고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8시간이 주어집니다. 16시간의 단식 시간 동안에는 물, 설탕 없는 차, 블랙커피 등 칼로리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 마실 수 있습니다. 8시간의 식사 시간 동안에는 평소처럼 두세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먹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선호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보다는 여러분이 선택한 일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이 과정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음식을 포도당, 즉 설탕으로 분해야 합니다. 이 포도당은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동시에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가 됩니다. 지방은 지방세포 안에 갇혀 있게 되며 이미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몸은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식사를 중단하면 인슐린 수치가 점차 떨어지고 몸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며 간은 대략 하루치 정도의 양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 대략 10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의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고 몸은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어 지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방세포는 지방산을 혈류로 방출하기 시작하고 이 지방산들은 간으로 이동하여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간은 이 지방산들을 케톤이라는 분자로 전환하며 케톤은 뇌와 신체의 대체 연료원이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케톤은 포도당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평소 포도당에 크게 의존하던 뇌도 사실 케톤을 사용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가 포도당보다 케톤을 사용할 때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전환을 대사전환 메타버릭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는 몸이 포도당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6-8 단식을 하면 매일 이 대사 전환에 도달하게 되며 다시 식사하기 전까지 대략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방 연소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반복됩니다. 이제 웨메이에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웨메이에디는 원메라데이, 하루 한 끼의 약자로 말 그대로입니다. 23시간 동안 단식하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칼로리를 1시간 안에, 즉 한 끼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16-8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간헐적 단식입니다. 음식 없이 16시간을 보내는 대신 23시간을 보내고 8시간 동안 두세 끼를 나눠 먹는 대신 몸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섭취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16-8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렬합니다. 23시간의 단식으로
지방 연소 모드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케톤 생성 성량도 더 높으며 몸은 대사 전환 상태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한 끼를 먹을 때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1,500에서 2,500 칼로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은 이 거대한 유입을 처리해야 하므로 위는 늘어나고 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혈류로 쏟아지는 모든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이 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3시간 동안 매우 낮은 인슐린 상태였다가 갑자기 췌장이 이 엄청난 포도당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급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비는 극단적입니다. 따라서 OMAD는 지방 연소 시간을 늘려주지만 그 한 번의 큰 식사가 대사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이것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6-8은 적당한 대사 변화와 함께 매일 단식과 식사의 주기를 제공하는 반면 OMAD는 몸을 더 깊은 지방, 연소 상태로 밀어넣지만 식사 시 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마크 매트슨 박사는 25년 넘게 간헐적 단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왜 이 대사 전환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밝혀냈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일어나는 일들을 시간대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몸이 활발하게 음식을 소화합니다. 인슐린 수치는 상승하고 식사로 섭취한 포도당이 흡수되어 주 연료로 사용되며 지방 연소는 본질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는 소화가 완료됩니다. 몸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포도당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는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사 전환점입니다. 간의 포도당은 바닥나고 지방세포는 지방산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 지방산을 케톤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몸은 이제 대체 연료원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시간째가 되면 만약 여러분이 16-8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보통 이때 다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략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방 연소 모드를 유지한 셈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상승하고 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OMAD의 경우 이 20시간에서 23시간째에도 여전히 단식 상태입니다. 케톤 수치는 더 높게 치솟고 지방 연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거대한 한 끼 식사를 할 때 인슐린 급증은 적은 양을 나눠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매트슨 박사의 연구가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케톤은 단순히 에너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톤은 BDNF 즉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브레인 디바이드드 뉴트로픽 팩터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BDNF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은 뇌세포가 성장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뉴런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높은 BDNF 수치는 더 나은 기억력, 더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낮은 BDNF 수치는 우울증 및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단식 중에 정신적으로 더 예리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더 잘 기능하도록 돕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네이처 메타볼리즘 이에 발표된 매트슨 박사의 연구는 주기적 대사 전환, 사이클릭 메타볼릭 스위칭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식의 이점이 단순히 굶는 상태에 있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두 가지 상태 사이를 순환하는 데서 옵니다. 단식할 때 몸은 회복 및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식사할 때 몸은 성장 및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한 상태에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상태를 오가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냉장고나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며칠 동안 음식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배고픈 기간 동안 그들은 생존을 위해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먹잇감을 추적하고 식량원을 기억하고 생존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배고픈 사냥꾼의 뇌가 멍하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냥꾼이 날카로운 집중력, 명료한 사고 향상된 기억력을 가졌다면 식량을 찾아 또 하루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식 중에 뇌가 잘 기능했던 개체들이 살아남아 유전자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더 기민하고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 버그가 아닙니다. 진화가 생존을 위해 설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이 고대의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과학을 이해했으니 각 방법의 구체적인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욕팔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몸에 16시간의 음식 없는 휴식을 주면 세포는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식사할 때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먹는 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인슐린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16팔을 하면 다시 먹기 전까지 인슐린이 상당히 떨어질 시간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16팔은 공복 혈당을 낮추고 전당뇨 환자의 포도당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줄입니다. 중개의학 저널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6팔을 따르는 사람들은 근육량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방량을 16% 줄였습니다. 이는 단식 중에 성장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2024년 이 DIF 연구에 따르면 16팔을 따르는 사람들은 85%의 높은 수능도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두세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8시간 안으로 압축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아침을 건너뛰거나 야식을 피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에 잘 들어맞습니다. 넷째, 뇌에 유익합니다. 몸이 케톤을 생성하면 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료를 받습니다. 케톤은 또한 BDNF 생성을 자극하여 기억력, 학습 및 전반적인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신체의 자연 리듬과 일치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하는 것은 생체식의 서카디안 리듬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과 소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더 놀라웠나요? O, M, A, D가 실제로는 아침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뇌가 포도당보다 케톤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론 식욕팔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약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대사 전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정 개인에게는 특히 마지막 식사가 탄수화물 위주였다면 간에 포도당을 고갈시키기에 16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방 연소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더 오래 단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는 체중 감량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 결과가 단순한 칼로리 제한과 극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16팔과 일반적인 칼로리 감소를 비교한 연구들은 비슷한 체중 감량 결과를 보여줍니다. 16팔의 주요 이점은 대사 변화이지 반드시 체중계의 숫자는 아닙니다. 넷째, 첫 주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침이나 저녁에 음식 없이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피로, 집중 곤란이 초기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적응하는데 보통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만약 심한 어지러움, 심계양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지속적인 쇠약감을 경험한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것을 먹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들으십시오. 이제 오메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 연소 모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23시간 단식을 하면 몸은 식욕팔보다 훨씬 더 오래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합니다. 케톤 생성량이 더 높고 세포가 손상된 구성 요소를 청소하는 과정인 자가포식 오토파이지이 더 활발해집니다. 둘째, 삶을 단순화합니다. 하루에 딱 한 끼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준비도 점심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방감으로 느낍니다. 요리 시간이 줄고 음식 결정에 쓰는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더 빠른 당이 체중 감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녁 2시간이라는 창 내에 하루치 모든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하루 종일 3끼를 나누어 먹는 것에 비해 더 큰 지방 감소와 총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제2형 간요병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료진의 감독해 외매인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을 때만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하루 대부분 낮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혈당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의사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OMAD에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심각한 약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인데 OMAD를 하면 아침 혈당이 실제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메타볼리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은 세 끼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 아침 공복 혈당이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거대한 포도당 부하를 처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몸은 여전히 어젯밤 식사의 포도당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식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둘째, 인슐린 급증이 너무 강렬합니다. 1500에서 2500 칼로리를 포함한 한 끼 식사는 날카로운 인슐린 피크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극적인 급증은 실제로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켜 단식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오메이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드와 같은 극단적인 단식 방법은 중도 포기율이 최대 65%에 달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 방식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섯째,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식사가 한 번뿐일 때 어떤 사람들은 가장 당기는 음식, 종종 설탕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식의 모든 이점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화 문제가 흔합니다. 소화기관이 한꺼번에 아주 많은 양의 음식을 처리해야 하므로 이는 자주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각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16-8은 간헐적 단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맞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정상적인 사회적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민감성과 대사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일관된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제한 없이 단식의 이점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상적입니다. 반면 오메이드는 이미 16-8에 적응했고 더 큰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루 한 끼로 단순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과체중이 심하고 의료 감독에 빠른 당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단 소화 문제나 혈당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한 자리에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람들은 OMAD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 임산부나 수유부 제1형, 당뇨병 환자나 면밀한 의료 감독 없이 인슐린을 투여하는 사람, 어린이와 청소년, 저체중인 사람, 그리고 심혈관 문제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단식 방법은 없습니다. 16-8과 웨메이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저 다르게 작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을 뿐입니다. 16-8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높은 장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매일 대사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웨메이는 몸을 더 깊은 지방 연소 상태로 밀어넣지만 이에 혈당 조절, 영양,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도전을 동반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꾸준히 따를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약 어떤 방법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거나 음식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그 이점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최고의 단식 프로토콜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단식은 도구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단식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야지 여러분이 단식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메이디가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6-8을 맹신합니다. 영우는 둘 다 장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식 일정을 따르고 있나요? 16-8, OMAD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두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단식 방법을 시도할지 혼란스러워했던 사람에게 공유하고 건강과 영양 뒤에 숨겨진 과학을 탐구하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